안녕하세요. 이번에 2024학년도 문제 어떻게 보셨나들 이렇게 보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제가 좀 의외의 문제를 좀 직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채점자들은 아마 학생들이 이 정도는 쓰지 않을까 해서 냈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요. 하나는 이제 보시면은요. 이 문제에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면 1번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유형의 근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근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는 일단 잠재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를. 다른 교육과정에 이견이 생기면 원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근거를 따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특징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특징을 잘 설명해서 붙이면 점수는 대부분 받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1번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요.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주면은 전에 한번 수업했던 내용이 이제 잠재교육 과정이 몇 번 있었어요. 이게 플랫폼도 있었고 이게 수업 이력에 보면은 그리고 5, 6월 달에도 고득점 클리닉에서도 이 잠재교육 과정이 있었고 더더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7, 8월 달이죠. 그 파일이 어디로 날아가는 모양인데? 7, 8월 달 파일이 여기 섞였네요, 좀. 잘못되어 있네요, 파일 배열이. 요게 7, 8월 달 요거 문제 있거든요. 요게 7-3이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수업 이력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요게 7, 8월 달 수업 이력이 여기 보시면은 7월 5일 날 했던 거예요. 그 22강. 정확히.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내용, 방법, 내용. 근데 잠재교육과정에 들어가죠. 근데 이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잠재교육과정의 만약에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연교육과정 일단 우리가 표현적 결과라는 거를 아이즈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잠재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랑 같은 게 있죠. 뭐요? 전인교육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목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서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채점 기준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교육 목표 설정할 때 장기적으로 지정의 전인 발달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그걸 고려한다라는 거죠.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거 장기적인 정의적 발달을 목표로 고려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애초에 설정한 목표와 다른 비의도성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과정 운영도 중에 확산적 목표 설정 그래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에 있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도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연교육 과정에 원래 쓰는 거긴 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비의도적인 것을 빨리 어떻게 한다? 순환적으로 삼을 수 있다면 발견해서 수업에서 빨리 긴급하게 호소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응용 가능하니까 그렇죠. 응용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비의도성에 충실할 경우 비의도성에 충실할 경우는 우리가 의도적인 계획만 목표만 설정해서 가다가 어떻게 된다? 중간에 애들 비의도적인 어떤 것을 만났을 때는 그걸 긴급히 반영할 수 있다면 순환적으로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도 하나의 응용적 장치는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 3의 경우 요거는 이론적 계통은 상이하잖아요. 왜냐하면 영교육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본인의 역량이지 뭐. 쓰는 사람의 역량인 거야. 설명을 어떻게 설득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응용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교육 과정이랑 아이전의 예술적 교과정이랑 딱 붙어있는 얘기네요. 근데 만약에 잠재교육 과정 의도로 본다면 비의도적인 것이 결과가 예상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놔둬야 되는가? 처음에 애초에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목표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이 다른 새로운 목표가 들어와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예견되는 결과를 내가 미리 반영해서 유기적으로 순환적으로 짤 수 있다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설명을 잘하면 답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질문이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이 1번 문제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즉 뭐냐면 근거에 따라서 논증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거를 목표를 설정하고 왜 그런 내용을 줘야 되고 왜 그런 평가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잠재교육과정의 근거만 잘 따오면은 이건 점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퉁명스럽게 교육 내용 이거 주자. 근데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내용이 나가겠죠. 또는 투박한 단답식의 질문이. 근데 그렇게 정교한 단답의 형태를 책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충분히 쓰는 사람의 어떤 겁니까? 역량에 달린 그런 문제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단순한 답을 본다면 당연히 이 전인교육을 우선적 답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과, 표면적 교육 과정은 지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본다면 전인적인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잠재교육 과정은 함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쓸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다 엉뚱하게 이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가령 이 예술적 교과정 설계에 있는 표현적 결과라고 직접 막 쓰고 그러면 골치가 아프죠. 왜냐하면 그걸 잠재교육 과정에 어떤 내용과 어떻게 연관 짓느냐가 생명력이 부여되는 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역방향 설계에 있는 걸 어떤 걸 누가 역방향 설계란다. 그 예술적 교과정 설계, 연교육 과정 관련된 걸 쓰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답이고 진짜 답은 이거죠. 정서적인 영향. 그러니까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서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대한 것을 교육 목표에 고려하자고 지적인 것만 표면적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고려하라고 얘기하겠죠. 분명히 여기선 고려해야 할 점이니까 교사 고려해야 할 점이니까 이건 고려하는 권고 사항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잠재 교육과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내가 교육과정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 교육 내용.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잠재 교육과정을 고려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뭐를 고려할까? 교육 내용은. 근데 위에 힌트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가 순전히 얘기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아이디어가 약간은 팁이 좀 들어있는 게 뭐냐면 교육관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애들은 너무 친해져서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너무 자기들끼리 너무 끈끈한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학교 수업이라는 게 교과서만 놓고 볼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경험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표면적 교과서와 더불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이 정적 심의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내 다양한 환경 및 경험들, 요 정도만 써도 점수를 주려고 그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앞에 요 설명이 있으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이 정적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교 환경 내의 다양한 경험들을 고려하는 거.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묘사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학생이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받는 학교의 어떤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조직 풍토 문화 또는 학생 문화 등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한다. 내용 구성이니까. 그렇죠? 내용을 구성할 때는 교과 내용만 구성하지 말고 그렇죠? 학교에 있는 어떤 일상들, 이런 거 또는 일상의 어떤 문화, 풍토, 어떤 이런 부분과 같이 연관해서 교육 내용을 교육 경험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말 되거든. 또 학교 내 공식, 비공식적 조직 활동 중 학생이 정적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경험을 고려한다. 아니면 이거는 학교 내 공식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외적인 어떤 활동도 일종의 어떻게 된다. 이 사실상 내용 구성에서 하나에 포함시켜서 그걸 갖다가 고려하라.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활동 안에서 학생들은 왜 수업 쉬는 시간 사이 점심시간이라든가 또는 아이들끼리 자습 시간 이거는 이 공식적인 우리가 교사 학생 또는 학교 행정상의 어떤 학사 업무 일정이라 보기는 어렵죠. 아이들 휴식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시간에도 학생들이 정적 심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개방성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잠재교육 과정을 고려하라는 구체성이 없는 순환 논증의 오류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인간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점수표가 좀 어렵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야, 잠재교육 과정을 고려하면 된다. 근데 이 잠재교육 과정으로 교육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걸 이렇게 쓴다? 그럼 순환 논증이죠. 구체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평가 같은 경우도 요것도 이제 요거는 쓰기가 좀 나름 편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 표면적 교과정, 국적 교과정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바로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읽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시험을 봐서 애들이 어떤 거 아주 이 우리가 외형적인 행동 변화라든가 또는 아니면 지적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면적 수준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특히 여기서 이걸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실수예요. 전위적 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과정적 평가를 해야지. 그렇죠? 수행 결과와 과정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죠. 가령 예를 들어 뭐 참여관찰법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죠. 학생들 문화, 상호작용을. 이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거든. 응? 수행평가나 과정평가는 반드시 써야 돼. 아니면 자기 내면적 반성과 성찰을 위한 포트폴리오. 왜냐면 이게 양적이고 획일적인 균일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설명되는 게 일단은 의도하지 않았던 개인적 결과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걸 그들이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평가라든가 동료평가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목표 관점의 자유로운 질적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으로 뭐 요게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질적 평가란 말도 들어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를 글쎄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문자로. 탈모표 평가는 어때요? 근데 이거는 좀 의심하고 봐야 돼요. 탈모표라는 건 뭐죠? 원래 의도한 목표가 있어요. 의도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도달해낸지 목표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내용을 평가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랑 궤가 좀 안 맞아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 얕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면 그래 목표 가지지 않고 가서 평가하는 거지. 목표를 모른 채로. 근데 그게 응용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 잠재 교과에 영향을 못 볼 거다. 그래서 목표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발견하고 피드백 받기 위해서는 탈모표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만들어 좀 말이 돼요.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만들어줘야 돼. 탈모표를 하려면 일단 목표의 정보를 주지 않고 평가한다. 평가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잠재 교과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탈모표에서 이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권고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즉 뭐냐면 질문 자체가 A 교사가 궁금해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재 교과정을 내가 발견했어요, 선생님. 이런 거거든요. 전문가한테 교사 사회자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요.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요. 내가 잠재 교과정을 경험한 거야. 이거 어떡하죠? 교과정 설계할 때? 이렇게 얘기 나온 거야. 그러면 그러면 잠재 교과정을 잘 봤을 때 그 특징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우리 써주는 거거든요. 써주는 거야. 완벽한 정답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 정답이. 왜냐하면 이 경우수가 많거든. 이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요.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뭐 주제는 사실상은 뭐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학습자 맞춤형, 학습자로 써야 돼. 이 문제는 학생이라고 쓰면 안 돼요. 학습자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도 보니까 이 학습자, 상호작용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학습자로 써줘야 돼요. 물론 이제 제시문의 일부는 뭐 학생으로 설명했지만 뭐 감점 주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예의상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수의 역량이야. 뭐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해도 돼요. 지원이란 말을 굳이 싫으면. 그래서 학교는 구성원이 학습자 개개인의 최저가 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주제가 주요한 게 돼야 됩니다. 주제 키워드가.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 학교는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며 그 완성을 위해서 교사에게 많은 교육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교육적 역량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그렇죠. 교육과정 교수 전력 전략이죠. 뭐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평가 행정 차원에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선 교육과정 시험에서 교사 A는 잠재 교육과정 경험하고 있다. 그렇죠. 경험했지. 우리가 그걸 써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걸 근거로 이제 얘기들을 이끌어 갈 테니까요. 요 키워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잠재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는 다음과 같다. 그렇죠? 다음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거니까.
첫째,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잠재 교육 과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은 학습자 운전 발달 저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때는 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침표되고 정서의 영향이 영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학습자의 온전한 발달의 저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만들기 위한 지정의가 조화로운 전인적 발달을 교육 목표로 고려해야 한다. 교사가 니들 교육과정 설계나 짤 때 이걸 고려하라는 얘기야. 그냥 공고야 내가. 잠재 교육과정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죠. 왜? 부정적인 정서 영향이 없도록 그러니까 올바른 정서적인 것을 갖다가 교육 목표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야지 답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둘째, 교육 내용은 학생에게 정서적이고 심리적 영향을 주는 학교 내 물리적 환경, 뭐 조직 운영, 학교 학생 문화를 고려해서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한다. 왜? 분명히 잠재 교육 과정으로 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말을 만들어요. 이 잠재 교육 과정에 근거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평가는 비의도적 결과이자 내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질적인 평가를 고려 계획해야 한다. 좀 평가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쓴 거예요. 왜냐하면 비의도적인 결과를 알려면은 학생들이 뭘 느꼈는지 설명하게 합니다. 자기평가 또는 동료들끼리 어떻게 보았는지를 평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거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점수를 안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점수를 안 주기가 무척 어렵지. 이거 뭐 특단에 뭐 정답이 있는 거야? 이게 정답이란 비슷한 정답이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거기 우선순위 1, 2, 3이 있지만 다른 걸 다 이렇게 활용해도 문장은 나오겠죠. 그 비슷하면 점수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만 충실하면은 이건 아주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잠재 교육 과정만 조금 생각하면 물론 이런 문제는 제가 만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비슷한 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라든가 잠재 교육 과정의 특징 정도만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이 3, 4월, 5, 6월 달, 7, 8월 달에 했어요. 했지만 똑같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연교육 과정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가져도 되거든요. 영역 과정과 비슷한 건 뭐냐 하면은 거기 의도적인 배대지만 거기도 뭐야?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학교 밖의 경험이라는 거죠. 이건 학교 안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안에 어떤 경험을 집어넣을지 둘째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알다시피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군집, 집단 생활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평가, 상찬, 잭슨 거를 활용해서 또는 거기서 권력 관계가 있다는 거, 조직 권력이라는 것을 환경을 감안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돼. 그래서 답이 되거든요. 그것도 답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을 이끌어가는 게 요거는 최선의 방책이었어요. 다른 걸 특이하게 쓴다? 어떤 키워드를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교육학에 대한 개념, 가장 중요했던 잠재 교육 과정이 제가 연교육 과정으로 치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2019에 나왔고 2014에 나왔단 말이에요. 잠재 교육 과정. 연교육 과정 2020에 나왔었고. 그래서 또 나온다고 제가 강의 때 몇 차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잠재 교육 강의한 내용을 다시 다 들어봤어. 강조하며 설명을 했어. 4년 만에, 5년 만에 이게 또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침 나온 거야. 진짜. 제가 그랬죠. 분명히 기출문제에 답이 있다. 기출문제. 왜냐하면 능력참조평가도 뭐예요? 2018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하게 이제 밑에 있는 CAT 같은 경우겠죠. 자, 1번 문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참 결론 주제와 관련해서 본론마다 결론을 좀 마지막 하나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심리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재구성 역량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된다고. 이거는 뭐 내용 점수가 아니라 논리 구성, 주제에 대한 연관고리니까. 자, 근데 이제 2번으로 들어가시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떨까요? 자, 두 번째 문제. C가 언급한 전문가 C가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이 뭘까? 이거는 전에 많이 이거를 경험했어요. 왜냐면 온라인 수업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것이 2번이나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거. 그래서 고립감 극복하기 위한 것도 나왔었고 그 문제도 정확히 다뤄서 우리가 다 맞췄잖아요. 다 맞췄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것도 그냥 추론해서 쓰는 거구나. 추론. 그럼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 수업 역량 강조했다. 근데 온라인 수업에 콘텐츠 개발하거나 실제 온라인 수업 운영할 때 교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점을 추가로. 근데 전문가 씨가 얘기해요. 대면 수업보다, 대면 수업 비교형이 나오죠. 대면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뭐가 어려움이 많이 있대.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 상상을 하는 거지.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실제 수업이랑 대면 수업이랑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상식적으로 쓰는 거야, 그냥. 상식적인 거죠, 이 문제는. 아, 이거 답 못 맞추면 바보가 되지, 이거는. 이거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움이 뭐겠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은 현실감이 없잖아. 현실감이 없지. 그리고 뭐도 없어. 즉각성이 없잖아요. 내가 뭐 질문해도 바로 이렇게 소통되는 게 아니잖아. 한 달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든가 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어떤 줌 프로그램을 해서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구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달이 어떻게 된다? 늦어요. 즉시성이, 시간차가 있다고 이게. 또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또 이제 상호작용, 개별적 상호작용이 어렵다라는 말을 해도 돼요. 자기가 원할 때 개별적 상호작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답은 뻔해요. 개별적 상호작용이 어렵다. 아니면 면대면에서 뭐야? 사실감이 떨어진다. 그런 게 다 답이지 뭐. 이거 뭐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동기 유발이 안 된다. 뭐 답이 될 수 있겠죠. 상식적인 거야. 뭘 썼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거 여기 다 들어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 만약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는 즉각적 상호작용 어려움이 있다. 저장형 수업의 경우, 만약에 이게 컨텐츠를 미리 사전 제작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경우는 뭐가 돼? 즉각적인 뭐가 돼? 대응. 상호작용이 어렵다.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참여를 꺼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개별적인 상호작용 어려움이 있다. 전체 입단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개별적 상호 처치를 받기 좀 어려운 게 있지 않느냐. 또는 아니면 비현실적 수업으로 적극 참여가 어렵다. 실제 수업이 아닌 가상의 원격적 체험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감이 떨어지니까 동기유발이 되는데 몰입이 좀 저해된다. 이게 나올 수 있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다 다양한 답이 있으면 답이야. 설득력 있으면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점수는 100%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재교과정을 발견해서 선만 계속 유지했다면은 거기도 점수 더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첫인상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쓰는 답을 채점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만 보면 돼요. 정확하게만 보면 돼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지. 뭐냐면, 야,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 세 가지가 도대체 뭐냐? 유형 세 가지를 쓰고 그에 각각의 다른 기능을 표현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중문안방이야. 그것도 다 답이 돼.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어디나, 이게 제 자료가 아니라 상호작용 유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온라인 수업 유형이에요, 이거는. 근데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에 발표한 온라인 수업 유형의 실시간 쌍방향. 이건 상호작용 아니야? 상호작용이지.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건데. 그 다음에 콘텐츠 중심의 상호작용 수업이지. 콘텐츠랑 나랑 보는 거니까. 학생이랑 보는 거니까. 학습자랑. 그 다음에 과제 수행 중심의 것. 이렇게 구분했어요. 또는 교육부가 2020에 쌍방향,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방향 수업, 콘텐츠, 얘야. 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여기 과제 수행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교육부가 2021년 새로 고쳐서 발표했을 때는 자체 콘텐츠를 활용해서 애들이 콘텐츠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실시간 쌍방향, 교사 학생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는 거. 그렇죠? 교사 학생이죠. 혼합형 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기에 왜 부강의 활용, 과제 수행 중심.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하는 거야. 프로젝트를 주고 하는데 과제 수행 중심일 경우는 혼자 개별 과제도 있지만 협동 과제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온라인 수업이에요. 상호작용이 아니라. 근데 이 안에 힌트가 있다는 거지. 힌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호작용이라고 했을 때는 저장된 콘텐츠, 즉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거, 학습자랑.
녹화된 자료와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거는 시간적 어떤 거 보존, 저장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녹화 온라인 상호작용이 있고 실시간 수업이 있다 이렇게죠. 상호작용을 꼭 사람과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물과 내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되고 콘텐츠와 내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 새로운 상상을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이 온라인 수업의 어떤 유형을 봤을 때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상상하면은 몇 가지가 추론이 되죠. 자, 볼까요? 일단 교수 매체와 학생, 학습자죠. 학습자 간 상호작용. 이게 저장형, 아까 얘기했던 녹화된 자료를 보는 거. 컨텐츠와 학생의 상호작용. 이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플립러닝을 하더라도 뭐합니까? 가정 내에서 교사가 미리 녹화해 놓은 짧은 영상을 일단 보고 학교로 오잖아요. 그건 다 저장형이에요. 즉 교수 매체 또는 컨텐츠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교사와 개별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교사 1대1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1대 다수도 가능할 테고 또는 학생과 학생끼리 상호작용도 가능할 테고 뭐 상호작용은 쓸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또 뭐야 이외에도 뭐 저장형으로 써도 되고 컨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활용해도 상관없고 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쌍방향도 되고 뭐 이게 다 쌍방향이지. 그러면 뭉뚱그려 놓으면 쌍방향 이게 다 쌍방향이 되는 거지. 골치 아프지. 쌍방향이라는 단어를 쓰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다른 상호작용이 쓸만한 게 내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그 하나밖에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게 그래서 등의 서술도 타당도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건 뭐 내가 쓰면 답이지 뭐. 무슨 고정되어 있는 답이 있다고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학년도 이 시험 문제는 상당히 한 70% 열린 문제예요. 정답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거에서 잠재교 과정에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능력 참여 평가가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 안에. 쓴 걸 보면 알거든. CAT는 이제 완전히 이건 뭐 노량진 학원 선생님들이 거의 뭐 상상을 못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밑에 학교 운영위원회는 사실상은 일상적으로 강조했던 얘기긴 하지만 문제로만 안 만들었을 뿐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매체 특성을 보면은 매체, 가령 컨텐츠에 따라서 또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어떤 거, 매개물인 그런 어떤 이 전달 매체 그거 따라서 동기유발이 가능하거든. 동기유발 가능해요. 왜냐하면 매체 특성이라는 것이 컨텐츠의 어떤 형태도 있죠. 왜냐하면 시청각적인 어떤 걸 중에 동기유발도 가능하고. 그렇죠. 온라인 수업이 선생님이 수업처럼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 안에 다양한 그림 삽화를 집어넣고 하니까 켈러로 본다면 주의 전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쓰겠지.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 기능이 있다. 라는 것도 쓰겠지. 왜? 컨텐츠와 이 학생만, 학습자만 했을 경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능이 좀 있지 않을까. 자기 관리적 학습의 어떤 기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또는 교사 개별 학생과의 상호작용 전문가로부터의 맞춤형 또는 피드백, 뭐 비계 조절이 가능한 기능이 있다. 1대1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대 다수는 전문가로부터 균일한 내용을 전달한다. 또는 올라간 게 따라 개별 피드백도 물론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끼리 이제 헷갈리죠. 개별 피드백 얘도 가능하긴 하거든. 다수랑 하더라도, 줌 프로그램 같은 건 유료로 사서 딱 보면은 수십 명 하더라도 개별 피드백 다 가능하거든. 마크를 서로 키고 교시 현장처럼 거의 실감나게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생 간에. 이거는 이제 보통 이 아까 얘기했던 과제 수행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또 프로젝트를 딱 주고 애들을 팀으로 짜서 너희들끼리 해라. 그러면 아이들끼리 10명 미만의 어떤 줌, 보통 이 소규모 활동은 5명, 6명 정도니까 소모둠 학습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온라인상으로. 그럼으로써 협력적인 어떤 학습, 소통 또는 정보적 교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말하면 다 답이죠. 그거는. 말하면 다 답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시도 한번 어떻게 했는가. 말하면 다 답이야. 기능이라고 우기고 말하면 다 답이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전문가 시간 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은 대면 수업에 비하여 현장감이 저하되고 즉각적인 개별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자가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학습자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도 그래요. 온라인 수업도.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그래도 오는데 온라인 수업을 또 보완하면 양쪽이 다 망해. 우리가 해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오프라인 못 왔다? 온라인으로 보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안 듣고 오프라인도 안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 왜?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현장 수업에 비해서는 사실상 현장감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감이 저하돼서 또는 즉각적인 개별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부분. 수업에서 딱 보면 선생님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장비를 어떤 컨텐츠 온라인이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지연도 있고. 그러나 학습자가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한편 학습자의 상호작용 유형은 교수 매체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생 간의 상호작용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습자 교수 매체 상호작용은 다양한 콘텐츠와 시청각 형태로 인해 학생의 주의를 끌어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주의 유지 기능이 있다. 주의 기능이 있다. 이거 써도 되죠. 둘째,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은 수업에 대하여 학습자가 편리한 접근성. 그렇지. 내가 아무래도 1대1로 학습자 교사의 상호작용은 수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대규모로 참여하지만 내가 아래는 팬티만 입고 이렇게 참여해도 되니까. 그렇잖아. 편리하잖아, 접근성이. 내가 스마트폰으로 뭐 할 수 있어? PC가 아니라 스마트폰 참여 가능하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볼일 보다가도 편리한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편리한 접근성. 이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이것도 뭐야? 접근성. 물론 온라인 내 개별 처치 프로그램은 개별 피드백 기능도 가능하다는 거지. 응? 접근성. 편리한 접근성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셋째,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개별적 줌 프로그램이나 대화방을 통해 협력적 소통 기능도 가능하다. 기능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우기는 거라고 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내가 그래 그런 상호작용이 세 개가 있어. 그 부분이 이런 기능이 있어 라고 하면은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본인들도 이게 사실적인 거거든. 사실상 사실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라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2번까지. 그리고 3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3번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교사 D가 설명하기를 강연을 듣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생의 능력성을 고려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 두 개거든요.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이에요. 근데 전문가 E가 얘기합니다. 능력 참조 평가를 평가 유형으로 채택하고 그 다음에 검사 방법은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이게 CAT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 자, 특히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에 대한 주구장창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전문가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시한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시. 자,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비슷한 거 많이 냈거든. 그럼 여기 적용과 결과 해석 유의점이니까 요거 1점, 요거 1점이야. 요거 1점, 1점. 자, 보세요. 적용할 때 유의점이 뭐가? 능력 참조 평가할 때. 능력 참조 평가를 지금 하려고 그래. 그런 문제가 뭐야? 학생의 능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능력이고 어느 정도까지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거 고려를 해야 되겠죠. 유의를 해야겠죠. 이 부분.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 결과 해석은 뭐야? 이걸 준거 규준으로 해서 보통 준거로 해석하는 게 낫지만 규준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된다? 유의지. 유의죠. 특히 이제 학생 성취도를 통해서 뭔가 자격을 판별한다든가 또는 선발한다 일단 어떻게 된다? 이게 하나의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는 거지. 이거를 저쪽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전에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였지? 공무원 시험 문제 풀 때인가? 고부담 검사, 저부담 검사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부담 검사는 막 성적이 반영돼 스트레스 받는 거. 애들. 아마 설명한 적이 있어. 객관식 문제 풀 때.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성장 참조 평가 얘기 나올 때야. 그 성장 참조 평가 얘기지만 여기다 응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장 참조 평가가 저부담 검사, 즉 애들한테 학업 스트레스 안 주는 평가죠. 얘도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참고로 그냥 선생님이 썸머리 한 거니까 요 자료 기억나요? 요거는 기본서에도 있고 플랫폼에도 있고 다 있었어. 다 있었어. 이거. 특히 요 자료에서 이게 아마 첫 번째 요게 이제 관점일까요? 요게. 아까
용에서 수행 정도와 소유 능력을 어떻게 설정하고 파악할 것이냐에 대한 유의점이 있겠죠. 요거는 뭐 당연히 답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뭘 고려하냐? 개인차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써도 돼요. 이게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능력 천조 평가에 대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그러니까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춰 그러니까 이 능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기준점이 설정되는 걸 유의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어떤 능력을 얘기할 것인지.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요거를 추론해서 이제 만든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채점 기준을 어떤 능력이 학생의 학습의 필수적 능력인지 그리고 그 능력과 관련된 개별 학생의 도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함에 유의를 기울여야 된다. 유의하자. 주의를 기울여라 이거지. 긴장하고 그런 것을 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개개인의 소유 능력의 조작 및 기준 설정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걸 좀 어렵게 쓰면은 개개인의 소유 능력의 조작 및 기준 설정에 유의하자. 또는 수행 정도와 소유 능력의 차이가 대상인 상황에서 이게 아까 대상이었잖아. 이게 개별 능력과 수행 정도의 기준 설정에 유의하자. 뭐 이건 누구나 쓸 수 있거든. 이건 아마 점수 그냥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엉터리는 아니야. 여러분 쓴 게. 성적 반영은 표준화 검사 중에는 유의하자. 이게 또는 상대평가, 균점 평가에는 사실상 유의하자. 근데 요거는 해석의 관점이거든. 요거는 사실상 해석 관점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해석의 결과 해석의 유의점이 1. 결과는 교사학습 과정이나 개별 피드백에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성적 평가의 제한적인 것이다. 제한적인 참조틀로 이게 책에 있는 표현이에요. 참조틀. 제한적인 참조틀은 책에 있는 거야.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평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설명이 꼭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를 균지항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 유의하자. 요 표준화 검사를 쓰는 게 결국 규준지항으로 학생들의 어떤 성적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쪽에 있을 때는 이게 유의해야 된다. 또는 그걸 단순 참조만 해야 된다.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데 유의를 저성취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유의해야 된다.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만 제대로 보여도 뭐 비슷해 보여도 점수를 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쓴 거를 채점자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평가형의 적용과 결과에서 이게 2점이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AT 여기서 이제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와 이건 저도 이 부분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의 발달이냐면 단순한 여기서 얘기했던 제시문에 한번 얘기를 참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단순한 어떤 거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시작하고 채점하는 방법에서 더 발전된 형태다. 그지? 요게 요거를 뭐랑 여러분들 연상하면 되냐면요. 프로그램 수업이랑 연상하면 돼요. 프로그램 수업이랑 연상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개별적인 문제 은행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맞춤형으로 딱 돼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처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틀렸냐 맞았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다른 거야. 그걸 뭐란다? CAT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뭔가 해봤을걸? 어떤 설문조사든 뭐 했을 때 이게 가령 첫 문제 답이 내가 O냐 X냐에 따라서 다음 문제가 알고리즘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답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답이 보통 뭐 두 가지로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냐 CAT라고 그래요. CAT. 그래서 요 부분은 따로 뒤에 또 여러분들 참조 자료를 여기 해놨어요. 제 4쪽쯤에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이제 정확히 7쪽이네요. 4쪽이 아니라 참 전체 페이지로 CAT가 뭐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떻게 된다? 컴퓨터를 이용해 사전에 만들어진 문제응으로부터 피험자의 능력 수준과 일치하는 난이도 수준의 문항을 먼저 제시해요. 개별 맞춤형 검사야 이게. 그래 놓고 그 뒤에 문항의 정답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난이도 수준으로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그램 수업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야. 비슷한 얘기예요. 프로그램 수업도 각자에 맞춰서 20스텝 해주는 단계 쪼갠 게 다른 수준이 다른 걸 선택하거든요. 선택한 다음에 그걸 yes, no, 틀렸냐 맞았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또 가게 해요. 그래서 뒤에 두 번째 문항부터 앞에 문항의 반응 결과에 따라서 피험자의 능력이 추정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 문법이다. 그래서 즉 쉽게 보면 수검자의 능력 수준에 맞는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개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적은 수의 문항으로도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특성을 보다 굉장히 적은 문항으로 능력을 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뭐 여기 있지만 문제 은행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특징. 자, 첫째, 지필 검사나 컴퓨터 이용 검사처럼 단순한 컴퓨터 검사지 이게. 지필 검사는 단순한 컴퓨터 검사처럼 모든 표현적이 동일한 문항이 제시되는 거랑 다르다 이거지. 동일한 문항이라 개별화된 문항을 제시한다. 그 얘기야. 그냥 그거를 이렇게 길게 써. 그냥 개별적 처치가 된 문항. 처치가 자동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적 처치 문항이 제공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현재 제시된 문항의 정답에 따라 다음에 얘기한 문항은 사전에 조정된 문제 은행으로부터 문항 난이도 순위에 따라 제시되며 요거는 뭐 그 앞에 얘기죠. 각 피험자의 능력도 문제 은행 안에 뭐 있어? 사전에 조정된 능력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능력 척도, 사전에 정해진 능력 척도에 추정할 수 있어요. 손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개별화된 어떤 처치가 가능한, 그렇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에 조정된 능력 척도에 의해서 쉽게 개개인의 능력을 추정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장점이 또 따로 있죠. 장점은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컴퓨터 점검사의 장점은 지필 검사에 비해서 짧아.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요거를 답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특징에 뭐 장점을 써도 일부는 통용이 되니까. 검사의 능력 수준이 높거나 낮아도 오차가 일정하다. 오차가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양한 형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그래서 이게 많이 쓴다는 거지.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자, 여기 CAT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자, 개별화 검사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죠? 기존의 검사들은 대부분이 이 균일한 획일적인 문항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학생이 선행 문제 정답 여부에 따라 문제은행에서 개별화된 문제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개별 능력 척도를 추정한다는 거죠. 왜? 개별 학생 능력 사전에 조정된 능력 척도에 의해서 추정한다는 거야. 사전에.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지표가 있다는 거죠. 그 지표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행검사도 그렇죠. 진행검사도 100분으로 딱 놓고 말이죠. 해당 진행이 그 전체 또래에 어디 지점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능력 지표에 따라서 그걸 정확히 이 능력 척도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 3, 4번은 장점이지만 활용이 가능하긴 해요. 전체를 점수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장점이다라고 쓰면 안 돼. 뒤에 뭐 긍정적인 것이 너무 강하면 안 돼. 그냥 다른 것과 구분되는 거니까. 가령 지필 검사에 비해 그럼 이건 특징이 설명되는 거죠. 다른 지필 검사나 단순한 컴퓨터 검사에 비해서 뭐다? 단기간 내 몇 개의 문항으로 짧은 시간 내 측정, 그렇죠? 검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검사는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검사 가능해서 애들이 뭐야? 동기유발, 그렇죠? 쉽게 접근하고 동기유발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굉장히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부분을 날렸을 가능성이 70%가 넘어요. CAT 검사 이게 날렸을 가능성이 70% 넘고 30% 내외는 분명히 어느 정도 여기서 점수를 찾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여기 비교형이 딱 나오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는 아닌 거예요. 얘가. 이용한 검사는 좀 다른 검사야. 더 발전된 특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더 좋다는 얘기지. 기존의 검사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얘도 맞춤형이 강조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답으로 쓰면은 아까 개별화 맞춤형 문제 컨텐츠가 나온다 그러면 1점 받았을 거예요. 그렇잖아. 개별화된 맞춤형 문제가 제공된다 그러면 추세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1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추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잘 쓸 수가 있어요. 잘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잘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추론 능력이 있으면 문장 딱 분석해. CAT 고민하지 말고 몰라. 모르지. 모르는데 이 설명이 이걸 왜 했냐면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에 이 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생 개발에 대한 맞춤형 어떤 이 능력 평가가 가능하겠구나. 이건 분명히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채점자가 땅 짚고 헤엄치기 답이잖아요. 점수 줄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점수 줘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다른 하나가 이제 좀 걸리는 거지. 아마 기존 검사보다 좀 발전했다 그러면 좀 더 손쉽지 않을까?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쓰면 그것도 답이 돼. 그게 또 발전됐다는 거에서처럼 퇴보되지는 않았을 거냐. 부정적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나. 분명히 기존의 검사들보다는 나으니까 얘를 썼으니까. 좋게 봐주는 어떤 내용을 써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줬을 거다. 원래 특징이라는 것이 장단점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여기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편력에 흥미 있는 어떤 검사가 가능하다. 그래도 점수는 조금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발목을 잡는 것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추론했느냐.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 요거를 어떻게든 응용해야 돼. 학생 맞춤형, 학습자 맞춤형이라는 것을 응용해서 학습자 개별화된 이 검사가 가능한 거다. 어차피 컴퓨터라는 게 다른 건 시간 제한이 있고 공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손쉽게 편리한 접근성이 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못 썼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이거를.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일단 예시를 봐야죠. 예시. 자, 능력 참조 평가를 교사가 적용할 때는 과연 어떤 능력이 학생의 학습의 필수적 능력인지 또 그 능력과 관련된 개별 학생의 도달수를 정확하게 파악함에 유의한다. 그렇죠? 저는 요건 안 써도 되고 저 앞에 학습의 필수적인 능력인지 파악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써도 저는 1점 받을 거라고 봐요. 그것만 써도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한 이 평가 관점에 해석할 때 교사학습 과정에는 개별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성적 평가에는 제한적인 참조 틀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를 성적 평가의 판정에 전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쓰면 안 돼. 왜? 하나의 참고 자료나 참조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성적 판정이라든가 또는 애들 등급 판정이라든가 또는 선발에 쓸 때는 사실상은 유의해야 된다. 하나의 참조라는 데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아마 썼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한편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의 특성은 첫째,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지필 검사는 단순한 컴퓨터 검사에 비하여 기존의 검사는 굉장히 단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학자의 선행 문항의 반응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화된 문항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학생 맞춤형 문항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뭐 맞춤형 검사가 된다라고 했으면 거의 1점 줬을 거예요. 둘째, 일반적인 컴퓨터 검사에 비해 적은 문항으로도 개별 학생의 능력을 사전에 조정된 능력 척도에 추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만 써야 돼. 적은 문항으로. 짧은 시간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는 아니면 사전에 조정된 능력 척도에 의해서 추정 가능하다. 그 능력순을 추정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검사는 검사 결과 점수를 보고 집단화해서 평균 내봐야 되거든. 이거를 해서 그래야지 능력순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어떤 일정한 점수 지표를 만들어 놓고 척도를 만들어 놓고 그 능력순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개별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 그래서 능력 참조 평가 이게 응용에 쓰였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이거를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교사나 학습자의 능력을 판별하고 다양한 컴퓨터 활용 검사를 할 수 있는 평가 역량을 갖춰야 한다. 끝.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저는 이거 상식적이라서 제가 구현 필수 교육학이라는 자료를 여러분한테 나눠주면서 이 강의를 상당히 장시간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문제를 안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문제는 안 만들었어요. 이게 안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언제지? 1월부터인가 하여튼 3월부터 5월, 7월 하여튼 두세 차례 이상 이걸 강의를 했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보면은 4월 15일 49강, 8월 19일 52강에 이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래 이런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이 위원회 구성은 누구냐? 어디 있어?
요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참 이게 얼토당토 않는 게 이 문제 생각을 잘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구나. 내가 얘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보니까.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다른 내용이 없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여기 한 차례 마지막에 있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 교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일단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아까도 이제 이 내용에서 봤지만 일단은 이 교원위원, 교원위원, 교사로 구성된 교원위원,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 재학생을 둔, 즉 자기 자녀를 재학생으로 둔 사람만이 가능해요. 뭐 졸업한 학부모는 여기 지역위원이 될 수 있죠. 지역위원. 이 세 부류거든. 그러면 일단은 학부모가 학생의 의사를 반영을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사 일정에 대한 거, 교육과정에 대한 거, 전문가는 누구야? 교사고.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 지역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의 주변의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학생이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가 가지는 어떤 것을 바로잡게 하거나 지역사회의 어떤 가치, 문화적 특성을 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단위학교 차원의 사실상은 개성적인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주의 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 개성적 교육, 독특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스킬백이 연상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 항상 스킬백이 할 때도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는 당연히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거기에 교육 당국자들, 교육정책 결정자, 그다음에 뭐 교육과정 결정자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 이거를. 근데 여기다 이 자리를 모르니까 여기다 학생을 집어넣어서 세 주체를 학생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틀리지 당연히.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쉽게 여기서 해줬거든. 뭐라고 됐냐면 이거 점수 주려고 준 질문이거든 이게. 뭐라냐면 야 지휘관급 학교운영위원회 법적 구성위원 법적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 지 꽤 오래됐다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학생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갔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학생위원 선출했어? 선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여러 경험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학교운영위원회가. 근데 여러분들 누가 선출하는 거 봤어? 학교운영위원회 깜깜이잖아. 왜 모를까?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실체적인 어떤 실증적 경험과 부합해봐도 법적 구성이 법적인 거야 이거는. 법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어른이야 어린 여기 어른. 애들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근데 여기 뒤에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세주체 위원 구성에 의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1.1점이야.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재밌는 게 뭐냐면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결은 위원으로 학생이 참여했을 경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 지금 가상적인 거거든. 위원으로 학생 참여. 이게 만약 이렇게 했으면 좀 잘 됐을 텐데 그 단어가 없거든. 없으니까 위원으로 학생이 참여했나 보다. 학생 쓰는 거야. 지역 인사는 생각이 안 나. 지역위원은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나올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기능 역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뭔가 하지 않는 건데 했을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질문이 많거든. 그런 방식의 질문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으로 쓴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점수를 0점 줄까 1점 줄까? 부분점수 줄까? 0.67 정도? 30% 빼고? 고민이죠 이거는. 세 주체 중 두 주체를 맞추면 나 같으면 0.67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소수점으로 개개인이 줄 수 있는 점수표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0, 1, 2, 3, 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다른 데서 이제 점수를 깎아 먹어서 그걸 종합을 해주면 되는데, 감안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점수 자체에 대한 종합 평정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딱딱 하나의 1점, 0점 뭐 이렇게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 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상해. 애가 학생을 썼단 말이야. 분명히 학생이 썼을 거란 얘기야. 학생이 썼어. 그런 사람이 이 이론을 상식을 모를 경우는 절반 정도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왜냐면 난 이건 그래도 한 89%는
난 우리 수강생들은 다 할 거라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마지못하면서 뭐 하죠? 마지못해서 이거를 끌어들여서 굳이 설명을 했어. 안 해도 되는데 노파심에 이거 설명을 두세 차례 했어요. 제가 노파심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강의할 때 그런 태도였어요. 내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다. 세 주체 항상 얘기했거든. 이거를 몇 차례 얘기했는지 몰라. 문제를 안 만들도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너무 쉬워서 그러면 이게 나올까? 그래서 아래 뭐 요거 혹시 나오나? 왜냐면 독특한 거 요거 설명한 적 있거든. 이 수업 때요. 뭐 설명했냐면 7, 8번은 사립학교에서는 안 하는 거고 공립에서는 해요. 교장 초빙이라든가 공무교장 그다음에 또 초빙교사 그다음에 요새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뭘 봤냐면은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하는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날 거야 아마. 분명히 기억나요. 이거 수업 들은 사람은 다. 근데 이거는 그 특별한 거는 기억한 거야. 근데 이 앞에 당연한 거 특별하지 않거든. 이거는 일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까먹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렇게 색깔로 탁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탁 해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오히려 지뢰를 밟은 사람이 많네요. 제가 이게 근데 분명히 내 수강생들은 저 그렇게 그래도 몇 차례나 별도 자료로 강의를 특강식으로 했는데도 그래서 법적 주체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분명히 법적 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이란 말을 써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뭐 그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지역인사죠. 근데 여기다 학생을 썼다? 어떡할까 이거. 학생. 그러니까 답은 틀렸잖아. 그러면 0점이 줘야 될까? 만약 객관식으로 보면 0점 줘야지. 선지가 4가지가 있는데 교사,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뭐 지역인사, 교사, 학부모, 그다음에 또 뭐야 거기 뒤에다가 뭐 누구를 또 집어넣을까 뭐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자, 뭐 정책 결정자 뭐 이런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나? 교육청 뭐 장학사 뭐 이렇게 그런 것 중에 그거는 정확히 답이 0점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줄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이 봐야 돼. 자, 일단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이 참여했을 경우, 자, 일단, 이들이 이 세 주체가 참여했다는 얘기는 일단 뭐가 나와요? 지역 인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단위학교 특성에 적합한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민주적 공동체는 이 세 주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불완전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나 의견을 학교에 적용하여 지역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구현한다. 지역 및 학교 특성,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인사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구성의 의의라고 그러니까 구성위원인 이 지역위원회에 대한 것도 얘기해야 돼. 그냥 단위학교만의 독특한 특성이 잠깐만 맞아. 지역위원도 이 학교가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자랑스러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 해서 참여했겠지만 이것도 뭐 써도 되지 않을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밑에 세 번째는 지역 및 단위학교 독특성을 반영한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이거는 그 문서에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 기타 학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요거는 부분 점수예요. 저렇게 쓰면 부분 점수야. 왜냐면 학생 요구만 파악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 등은 부분 점수예요. 수요자 중심이라는 게 수요자 누구겠어? 학생과 학부모밖에 없거든. 교사하고 지역사회 인사는 좀 다른. 그러니까 그들이 포용하지 못하는 거지. 이 답은. 이해하시겠죠? 이건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 문서에 보시면 뭐 이게 이 성격, 의 이런 부분을 설명한 게 여기 딱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어디 있어? 법적 성격 어디 있어? 여기 뒤에 있나?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날라가 가지고 문서가 여기 있구나 여기. 학교 운영에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목적이 궁극적인 게 뭐야? 학교 공동체란 말도 써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운다. 이게 법적인 문서에 있는 것들이야. 이거 뭐 써도 상관없죠. 이런 거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학교에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로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해도 뭐 답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답이 뭐냐면
학생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에 순기능이 있다. 뭐 이런 거. 학생이 참여하니까 나중에 여기 말고 여기 밑에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이 전체 구성이 3주체에 대한 관점에는 학생 요구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불완전한 건데 여기는 되지. 학생 참여를 했을 때 순기능 1. 학교 전반의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 교육이 강화된다. 맞지? 이거는 뭐 답이지. 이거는 누구나 다 썼을걸? 아마? 이 정도 설명은 다 썼을 거예요. 이건 1점이겠지. 그 다음에 다른 거. 학교 교육 전반에도 학생의 관심과 적극 참여 가능하다. 왜? 학생위원이 되려면 학교가 난리가 나. 왜? 학생위원 선출이 있어야 돼. 선거가 있어야 된다고.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 같은 경우 교원위원은 그 안에서 선거가 있어. 근데 학생들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만약에 학생위원 한다 그러면 학교가 난리 날 거 학생회장 선거랑 거의 비슷한 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야? 어떤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지. 야, 우리가 어떤 애를 뽑아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집어넣을까? 이거는 초미의 관심사일 거예요. 어른과 대등하게 민주적인 어떤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지. 학생이 들어간다면은. 그렇잖아. 여기는 상상의 나를 펴는 거야. 이 문제는 학생이 들어간다면 순기능이 뭘까? 이거거든. 근데 여기다 이거 천연스럽게 학생을 썼다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지.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거예요. 또 학교에서 학생 의사가 존중되고 학생은 교육 주체로서 책임감이 높아질 수 있더라. 또 학생위원 선발 과정에 학생의 민주적 의식 고취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답이 다 답이 돼요. 이건 뭐 틀린 사람 없을걸? 그 다음에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자, 학생 참여에 역기능이 있어요. 학생위원으로 참여해야 돼. 뭐가? 1. 교원위원회에 비해서 학부모위원하고 학생위원이 있어요. 이게 다 수요자거든. 그러니까 저울이 어떻게 된다? 기울어지지. 기울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거 학생위원이 더해지는 경우 의사결정의 민주적 조화 균형성이 훼손되는 거야. 일단은 가장 이 행정적인 원리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학생과 친권자인 학부모의 편향된 결정으로 학교 간섭, 교육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거 하고 싶어요. 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하고 학사 일정 전반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 이념 목표 이런 것들 자기다 심의 만들 수 있거든. 이해하시겠죠? 심의해서 만들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또 교원의 위축, 교원위원, 교사의 위축과 교권 실추 위험도 증대한다. 이건 당연히 썼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전문가들의 권한 확대로 교육 전문성 훼손 및 학사 일정의 결정과 운영에 어려움. 뭐 학사 일정이 파행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건 학사 일정 파행은 안 쓰고 아마 요 정도가 굉장히 좋은 서술이 될 겁니다. 최선의 방책은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 2번, 3번까지는 완전 최선의 방책이다. 자, 이걸 한번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자. 마지막으로 전문가 지가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내 재직적인 교사로 구성된 교원위원과 더불어 해당 학교에 재학 중 자녀를 둔 학부모위원 및 학교 주변의 지역사회 인사인 지역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한 거야 다. 교원위원,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딱 들어가. 이런 설명을 한 거야. 1점 받으려고 친절하게. 이런 3주체 구성은 학교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실정을 민족 절차에 반영함으로써 그렇죠? 단위 학교에 적합한 개성적 교육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뭐 이건 누구나 다 썼겠지. 제가 봤을 땐 이 위에 주체가 문제가 되지 여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래도 이거 순기능 역기는 틀렸다고 볼 답안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편 학생을 위원으로 한 소위 학생위원회 참여를 할 경우 위원회 참여를 허용할 경우 위원이 참여할 경우 학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적극 참여는 물론 학생 요구를 적반영함으로써 학점 맞춤 교육이 강화된다는 순기능이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학점 맞춤 교육이 강화되죠. 학생 요구가 반영되니까. 그런 기존 학생의 친권이 학부모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학생위원회 참여는 소통 창구의 중복, 그 강화로 교수의 교권 침해나 학교육의 목적이 왜곡되는 역기능도 초래할 소지가 가능해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와 끊임없는 그러니까 교사가 사전에 학생과 끊임없는 학습자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부모는 또 열심히 애들 억세게 공부시키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학생과 다른 입장이 있거든. 근데 그 학생을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소통로가 수요자끼리 또 충돌이 있고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충분히 수렴해 학생 의견을 수렴해서
교사 입장과 학생 입장을 대변하는 거. 학부모들은 또 사회적 입장이 강하거든,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끊임없고 친밀한 대화를 통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협력적 소통 역량을 발휘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돼요. 맞춤형 교육은 개개인의 자신과 전인적 성장은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사는 심리적 감성과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재구성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교수 전략 측면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적극 발현하며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학자, 여기 같이 썼어요 그냥. 측면에서는 학자의 능력을 판별하고 다양한 컴퓨터 활용 검사를 할 수 있는 평가 역량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교사학습자와 끊임없이 없고 친밀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협력적 소통 역량을 발휘한다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쉽게 구현될 수 있다. 교육은 쉽게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장 표준적인 거예요. 여기서 일부는 잘라서 따로따로 해도 다 답이 되는 것들인데 그냥 같이 몰아서 설명을 위해서 같이 놨어요. 그래도 문장 길이가 짧거든, 전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다른 여러분들 예시가 있으면 이제 참고해 볼 텐데, 글쎄, 예시를 사전에 안 줘서, 달라고 또 얘기도 안 했지. 봤으면 몇 점짜리인지 어느 정도는 가만히 좀 되겠죠. 근데 이 추론해 보면 그래요. 위에 채점 기준표 이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설정 여기서 잠재교육 과정은 아니라 딴 거 엉뚱한 거 이거 오염시켰으면은 점수가 반토막 정도밖에 안 날 거예요. 근데 잠재교육 과정을 명확히 알고 어느 정도 이 목표라든가 내용 구성이라든가 뭔가 그 특징을 잘 활용해서 썼다면은 대부분 사람 3점 이상 받았을 거예요. 여기는 잠재교육을 알고 썼으면 거의 3점 받았을 겁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밑에 2번 같은 경우 이 온라인 수업의 학생장 이거 1점 다 받았을 거야. 이건 내가 안 받은 사람 바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거의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여기 상호작용 유형과 기능 부분이 말이 어긋나고 뭐 이상한 답을. 그래서 저는 요 문제는 약 한 2점 반타작이나 2점에서 3점 사이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부 좀 한 사람이 그랬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1번이 한 뭐 평균 한 3점에서 2점 사이니까 2.5로 보고 2번도 한 2.5로 저는 예상을 해요. 또는 많으면 위에 거는 3점, 여기 2.5로 받습니다. 이 정도로 봐요. 점수가. 일단 두 개 합쳐 5.5 나오거든. 거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 참조 평가.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글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여긴 반타작이나 좀 1.33 정도는 받았을 거다. 근데 전체로 이제 보면은 밑에 CAT가 문제거든요. CAT에 뭔 하여튼 아마 9% 이상 거의 낭설을 썼을 가능성은 높은데 그래도 풍저도 받는 사람은 한 1점 정도는 여기서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못한 사람이 한 2점. 그렇죠? 이게 둘 다 합쳐서 아니 1.67. 잘한 사람이 한 3점 받았을 거예요. 여기가. 잘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 평균 한 2.33 될 것 같아요. 2점에 2.33 나올 거로 봐요. 저는. 그리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제가 상상을 뒤엎었는데 제 상식을 뒤엎었는데 자 이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기 1점은 다 못 건져. 구성에는 다 건져. 1점. 그리고 순기력 기능 다 건져. 그러니까 여기는 3점에서 3.33. 저 이거 4점 받는 문제거든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거든 원래. 쉬운 문제인데 거기서 당한 거야. 솔직히 1번, 4번 문제는요.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요. 점수 주려고. 왜냐하면 자기들 평가위원 채점위원 출제위원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문제가 사뭇 다르잖아. 그전 방안 죽실하게 나오더니 좀 속어 써주면 방안이 막 이렇게 나오더니 방안이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방안이 아니거든 사실상은. 방안이 왜? 이건 다 추론 문제예요. 추론 분석 평가, 분석 적용 추론 평가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방안이 아니야. 이것도 방안 아니죠. 객관적 지식 확인한 거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방안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특징을 갖다가 써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적용할 때 이건 이론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적용이라든가 결과해석은 우리가 결과해석은 누구나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적용할 때가 좀 애매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다른 평가 유형으로 연습 많이 해서 죽으라고 했잖아. 요거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재수강생이라면 아마 이 내용 여기에서 아마 한 적어도 10점은 받지 않았을까. 15점은 최소한 받았을 거라는 좀 봐요. 15점. 여러분 나중에 점수
나오면 저한테 알려줘. 아마 15점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은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운드리가 크다는 거지. 공부했더라도 이 문제 추론 능력이 없이 그냥 답만 뭐 저 교육한만 외웠던 사람은 못 써요. 우리처럼 훈련했던 사람이나 아마 그 이상 나오지. 이거 과락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 노량진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안 가르쳤거든. 그렇잖아. 객관식 열심히 보고 뭐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 학교 운영위원회 그래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지. 집어넣을 수 있을 근데 못 써요. 왜냐면 이거 기억이 안 나거든. 이 세조치 아유고 1점짜리 어떤 사람 기억 안 나거든. 지역 인사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왜냐면 이 문제가 함정이 뭐냐면 학생이 참여한다고 학생위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당연히 집어넣는 걸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또 여기 함정이 많아요. 왜 알더라도 함정에 빠져요. 알더라도 함정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딱 떠올리고 이 개요를 딱 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여러분들 문제 이 개요 쓸 때 원래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이거 딱 하고 여기 이것만 생각해야 돼. 이것만. 뒤를 읽으면 안 되거든 원래. 이것만 생각하고 딱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자 일단 이 제가 볼 땐 적어도 4점짜리는 보통 2점 중후반대 많은 분들이 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가 이 선생님 입장에서 좀 평이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CAT 같은 거 어려운 거 나오고 학교 운영위원회 나중에 보니까 틀렸거든. 그래서 어렵게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분 점수 이렇게 다 보시면은 그렇게 못 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공부하실 때마다 추론력 길렀던 분들은 이 점수 높게 나옵니다. 분명히. 예, 내가 생각이 안 나. 본인이 쓰고 난 다음에 복기가 안 돼서 그렇지 분명히 높은 점수를 의외로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 정도로 평이한 문제입니다. CAT 2점만 불안전하지. 그래서 나머지 문제 18점 충분히 받을 분도 많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면접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